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리산의 발견 배경 관련돼서 서강자 부분을 한번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서강자를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40, 216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니까 예전 원판 가지고 이제 기준 지금 잡아서, 어, 하니까 216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왜 먼저 지리산의 발견을 시작했는가, 요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탐험가 발견을 선도한 나라는 유럽에서도 소국에 속했던 이베리아는 포르투갈이다. 자, 이 포르투갈은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되고 작고 가난한 나라였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대서양 쪽으로 도출된 이베리아 반도 서쪽에 위치한 데다가 대서양 바람과 해류는 포르투갈 항구들을 아프리카 서해안이나 대서양의 제도로 진출하는데 이상적인 지점을 만들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한 포르투갈은 베네치아나 제노바 등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만은 못하지만 나름 오랜 항해 정통과 뛰어난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조선 기술 관련돼서 이제 배를 만드는 거 관련된 내용이 그 부분에 또 있거든요. 이 서양서 강좌 부분에 그 앞부분에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건너뛰고 가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으니까. 자, 1380년에 집권한 아바스 가문의 지배자들이 상인 계층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나라들이 누리지 못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아비스가 아니라 아바스가 아니라 아비스예요. 예. 자, 뒤이어 등장 에스파냐, 카스티아 왕국은 포르투갈보다 강국이었지만 정통적으로 지중해 쪽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 대서양에 본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15세기 말에 이 에스파냐 대표인 두 왕국이었던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통합되어 내부에서 내분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에스파냐는 해외 팽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으며 1492년에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 대서양 원정을 지원하기로 결심함으로써 에스파냐는 대양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자, 15세기 때 포르투갈 에스파냐에서는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십자군 정통과 종교 열정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자,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중세 내내 반도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던 무슬림 세력들이 세력을 상대로 잃어버린 그 무슬림 세력을 상대로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렌코키스타드로라는 그 재정복 운동이 전개했으며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이 재정복 전쟁에서 그리고 그것이 만드는 강력한 종교 신념과 십자군 분위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자, 남다른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파냐 이사벨라 여왕은 1492년에 무슬림의 최고부 그라나다를 함락하고요. 곧 이어 에스파냐에서 유대인을 추방하고 무슬림을 강제로 개종시키는데 그 단호함은 에스파냐의 그 경제와 문화에 지대하게 기여해온 이교적 영향을 근저한 그녀의 그녀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 에스파냐 유대인을 추방했다는 거. 그전 시간에 있잖아 중세시대 때 이 에스파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뭐 이슬람교 쪽에서도 많고 그다음에 저 기독교 쪽에도 많고 그 이들이 문화적 중재자 역할을 했고 또 유대인들이 금융이 또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에스파냐를 통일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어서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고 기독교를 개종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라.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냐? 네덜란드 쪽이나 저쪽 오스만 투르크 쪽으로 갔어요. 왜냐면 오스만 투르크는 이제 종교 자유를 좀 인정해 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또 무슬림도 그 당시 무슬림들이 상당히 농업 기술이 발달된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추방이 상당히 이제 에스파냐는 좀 약간 나중에 그 발목 잡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었던 건데 자, 그러면 요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칙령이 있거든요. 예. 자, 요거 좀 보겠습니다.
자, 에스파냐의 이사벨라 여왕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에스파냐의 이제 그 보면 그랜나다 추방력, 아니, 그랜나다 항복조약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1492년 무슬림들 체험해보는 그랜나다 함락시키는 거 언급된 사건을 보여준 건데, 요때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종교의 자격을 인정해주겠다고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종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정복 후에 이제 그 당시 실제 종교 자격 인정 강제 개종을 실시했죠. 그래서 이제 파기됐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 신앙 자체가 불법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람브라 칠령이 있어요. 요거 예전에 한번 그 관련된 이제 그 TV 역사 다큐에서 한번 나왔는데, 요게 이제 주요 내용 뭐냐면, 지금까지 도와줬던 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내용이야. 예. 그래갖고, 그 당시 1492년 3월 30일 날, 이사벨라 페르난도는 에스파냐 영토 내 모든 유대인들을 개종하거나 떠날 것을 명령하는 칙령이 이 아람브라 칙령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냥 요거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거나 아니 너네 다른 데 가라.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결국에는 많이 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 떠나면 너네 재산을 다 처분하고 가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빈몸으로 이제 나갔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갔냐? 이들은 이제 세파르디라고 하거든요. 유대인 중에. 그래갖고 이제 주로 포르투갈, 그다음 북아메리카, 오스만 제국. 여기 안 나왔지만 이제 뭐 네덜란드 이런 지역으로 갔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금융, 상업, 학문에 종사했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에스파냐의 어떤 경제와 문화에 큰 손실을 끼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비슷하냐면 루이 14세의 낭트칠령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요 렌코키스타 이 국토 그 회복 운동은 요게 이제 이 조치도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앞에 1492년에 그 앞에 이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완성했다. 실제 이념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의 원칙이 확립됐죠. 하나의 국가는 하나의 종교. 그래서 절대 왕조 시대 때는 이 스페인뿐만 아니라 하나의 국가는 하나의 종교가 있어요. 모든 국가에는 하나의 종교를 따라야 된다. 왕이 믿는 종교를 따르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이제 유대인 추방이라든지 무슬림 추방들은 이 당시 렌코스키스타의 완성, 그 다음에 카톨릭 왕국 에스파냐 시작을 알려주고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에스파냐와 무슬림 아프리카가 마주보고 있었고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을 지중해에서 점점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사벨라 여왕이 대이슬람 투쟁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콜럼버스를 통해서 이슬람교의 땅을 기독교에 전하는 수단으로 해외 팽창을 생각하게 된 건 결국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벨 여왕 입장 볼 때는 일종의 그 밖에 있는 프레스트 존을 찾아서 연맹을 맺어서 이슬람 세력을 격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콜럼버스를 통해서 이교들에게 기독교를 어떤 전파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제 목적에서 지원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적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사벨라가 그렇게 이제 그 생각도 있고 다른 데서 보니까 이사벨라 입장 올 때는 이걸 해도 콜럼버스가 이제 말 자체를 좀 못 믿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허황되고 주변에 또 신하들 그냥 뭐냐면 그 신하들 말로 어, 그 신하들이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지만 뭐, 어차피 뭐 안 됐고, 그냥 좀 지원해주고, 자기 뭐냐면 좀 약간 가심해보려고 했다는 설도 있어요. 예. 하여튼 이 종교적 측면에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리상의 발견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서 서양사 개론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인도 학녀의 발견을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지리산업 발견의 가정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자, 여기 좀 보면, 먼저, 대항해 시대에 막을 연 사람이 포르투갈 왕사제였던 엘리케라는 거죠.
엘리케 또는 엔히크라고 이제 하거든요. 이게 표현법이 좀 약간 표기법이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이죠. 여기. 그래서 포르투갈 리스본 발견 기념비에 가보면 여기에 이제 포르투갈의 항로에 개척했던 포르투갈 사람들이 항로에 개척한 사람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앞에 이제 서 있던 사람이 애니크라는 사람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요 사람을 이제 시점을 해가지고 지리상의 발견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엘리크가 처음에 지리상의 발견을 목적으로 간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로 목적은 뭐냐면 그 아프리카 남에 있는 뭐 노예라든지 금을 찾으러 간 거야. 처음 목적은. 그래서 좀 갔다가 그 어느 정도 그 아프리카 동안까지 갔다가 또 죽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갔고 또 그 사람이 또 그 뒤에 있는 사람도 그 결국에는 시황봉을 돌아서 이제 인도항로를 발견한 거죠. 원래부터 한 건 아니라 가다 보니까 우연찮게 인도항로를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어떤 목적성 가지고 시작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하여튼 그는 15세기 초부터 주변에 유능한 선원만이 아니라 조선과 해안 장비 제조 기술자, 천문학자, 수학자 등 이 불려서 아프리카 서해안에 남하여 인도로 이르는 새로운 항로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자, 엘리케 왕자는 1420년 규모는 크지 않나 잘 조직된 과학적 탐험대를 정기적으로 파견하였다. 초기의 성과는 미미하였으나 탐험은 계속되었고 1441년에는 보야도르 앱의 이제 남쪽 해안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가 최남단으로 이제 갔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약간의 사금과 흑인포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그 6년간 그 포르투갈 탐험대는 1000명에 가까운 노예를 본국으로 운반됐다. 그 엘리케 왕자가 사망한 지 얼마인데요? 탐험대는 시드라온에 도달했고 해안선 동쪽 굴곡하는 걸 보고 큰 희망을 가졌다. 그래서 1471년 적도 넘어섰으나 해안선 다시 나무놓고 보여 신망이 컸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480년 조한 2세가 적극적으로 다시 했고 1487년 뭐냐면 그 엘리케 왕자가 애니크라고 이제 또 부르는데 하여튼 이 왕자가 1420년에 시작된 거의 60년이 넘은 후에 요 바르토 디아스가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을 도달하게 되는데 요걸 이제 폭풍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폭풍의 곳 이렇게 이제 그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디아스 본 국왕이 좀 그렇다 해서 시망봉이라고 해갖고 지금 시망봉이라고 이제 여기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나중에 이제 바스코 다 가마가 이쪽까지 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이제 한번 서양사 강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항해기술 발전을 건너뛰고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자, 이베리아인들이 본격적으로 서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 나서기 전에 그들의 발길을 붙잡는 것은 대서양의 제도 등이 카나리 제도와 마다이드 제도인데 되게 어떤 거는 지리상에 요쪽 제도가 있어요. 요쪽 제도. 예.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쪽 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이 아프리카하고 요 이베리아반도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요런 지역들이 초창기 때 스페인의 어떤 식민지 역할을 했거든요. 예, 또 대서양 쪽으로 나갈 때 나중에 아니, 스페인 아니고 포르투갈의 어떤 식민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착각을 지금 피곤해가지고. 자, 하여튼, 여기가, 다시 얘기할게요. 예. 카나리아 제도와 마다이라 제도, 아조스 제도, 이 카보베르데 제도가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지배를 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식민 지배를 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메리카 쪽에 이제 가서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가 또, 나중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거점 역할을 하잖아요. 대서양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밑에 있죠. 자, 이 제도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대서양 쪽에 연화 있는 그런 섬들은 이베리아 반도인들에게 장차 대서양동을 횡단을 위한 디딤돌 제공일 뿐만 아니라 후에 신세기에 시행된 정책들을 시험해보는 시험장 역할을 했다. 그래서 1425년 포르투갈 식민지가 된 마다이다 제도는 적합한 토양의 기후, 제노바인들의 기술적 제주도 앞에서 이제 뭐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요때 이탈리아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은 안 했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탈리아의 이제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가 예, 지리산업에 큰 이용을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그 콜럼버스도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자, 하여튼 아프리카에 들어온 노예 노동력 토대로 설탕 생산이 잘 되었으며 포르투갈에는 설탕과 아프리카 노예 노동력 결합이라는 이 성공 공식을 나중에 브라질에 식민화시킬 때 그대로 적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세기 초에 카스티아에 의해 정복된 카나리아 제도 역시 이것도 대서양 연안의 이제 그 제도죠. 한번 나중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스파냐인들이 아메리카 이식하게 된 제도들을 시험해보는 실험장 역할을 했다. 자, 왕은 원정대장과 개별적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특정 지역에 대한 탐험 혹은 정보의 권리를 허용했으며 그 산업이 성공하면 그에게 상당한 지배권과 특권을 부여했는데 자, 이런 그 앞에 이제 대서양 연안의 이런 식민 방식이 후에 콜럼버스, 프란시스코 피사로 같은 주요 원정 대장들과 맺은 계약의 내용과 형식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포르투갈을 이제 보겠습니다. 포르투갈 탐험 과정을 시대를 가정, 포르투갈 탐험가 정복의 시대를 열었던 그 항해 왕자, 엔히크, 이렇게 이제 부르죠. 이게 표기법이 교과서가 좀 약간 달라서, 그러니까 서양사계나 교과서 표현이 다른데, 저는 엘리크라고 할게요. 이게 표현이 더 편해, 이게. 자, 그래서 엘리크였다. 엘리크가 항해 왕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지리와 항해술 연구에 학교를 세우고 아프리카 서안에 따라 내려가는 원정대를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등 탐험과 항해에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1460년 엘리크 왕자가 사망할 때까지 해도 포르투갈의 항해자의 주요 목적은 아프리카 탐험과 아프리카 자원의 개발이었죠. 그러니까 뭐 아시아에 가는 새학로 개척은 아니었어요. 노예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항로 개척은 나중에 이제 생긴 거고요. 자, 포르투갈 항해 사업은 항해 왕자 죽고 나서 한동안 주춤했다가 1470년 암퐁스 5세가 즉위하면서 요게 이제 그 서양사 개론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인데 여기 아마 요쪽 정도에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요 부분에 그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함께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래서 1487년 바르톨로모 디아스가 그 당시 이제 그 아프리카의 남단 희망고를 도왔다. 요거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요거는 아마 이제 조왕 2세 때인 것 같아. 이거는 그 아버지 때인가 그 아들 때인가 그러니까 이게 조왕 2세가 그 알포스 5세 뭐 아들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그 디아스는 희망봉을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곳을 돌아 아시아에 가는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그냥 해안선에 따라 곧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먼 바다로 나가 아프리카 남단 둥글게 향하면서 인도洋을 가는 방법을 발견하고 보인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쪽으로 인도 쪽으로 가는 항로, 그러니까 인도양 쪽 항로는 이미 이제 그 유럽인들이 처음 발견한 건 아니고 이미 이슬람산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까지만 유럽인들이 본 거고 포르투갈이 요 뒤부터는 인도양 항로 같은 건 이미 사전에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바스코 다가마가 이제 이끄는 함대가 시망고를 더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읽고 서계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인도의 항해는 포르투갈과 같은 작은 나라로는 신중을 기해야 할 대사업이었고 복잡한 내정 문제가 발생한 데다가 1493년 에스파냐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아시아의 동단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그 아시아가 아니라 아메리카. 네. 콜럼버스가 그렇게 믿고 있었죠. 아시아라고. 자, 보고까지 들어왔다. 그렇다면 1세기 가까운 노력이 허산을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나 망설이던 끝에 콜럼버스의 보고가 반드시 정확하지만 않을 거라 생각한 걸 갖고 1497년 바스코 다가마가 그 네 척의 배로 인도를 항했다. 자, 그래서 다가마는 디아스의 경험을 살려서 적도의 무풍지대를 피하여 멀리 육지로부터 떨어진 항해를 하며 희망봉을 우회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동해안의 항구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받으면서 다음에 인도 캘리커는 인도에서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제 캘리커에 도착했다. 현재 신두계 지배자는 별로 호의를 보이지 않았고 기득권적을 가진 뭐냐면 아랍 상인들은
방해도 있었으나 신학력 예측의 그 목표였던 후추나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육두나인데 이게 육두구일 거야. 육구라고 적었는데 육두구라고요. 여러분들 그 마라탕 먹을 때 그 넣는 거 있잖아요. 육두구 같은 확률 입수한 다음에 그 니스보로 돌아섰다. 그래서 그때 그 다가마는 약 60배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나 그의 항해가 줄잡아 2년에 넘게 걸렸고 3분의 1의 선원을 잃고 그 자신은 300일 넘도록 해상을 보내야 했던 어려운 대항해였다. 그러나 이제 이로써 처음으로 포르투갈과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다른 유럽 열강들이 포르투갈 뒤를 다 아시아에 진출했고 침략의 손을 뻗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이걸 보통 이제 서세 동점이라고 하죠. 서양에서 동양으로 가는 그런 이제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서양사 강좌 관련된 내용 볼게요. 여기. 자, 1479년에 드디어 바스코 다가마가 이끄는 함대가 시마고를 돌아서 동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올라가다 말린다. 지금의 케냐에서 인도에 향하는 인도 서양 캘리커를 상륙했다. 자, 이로써 바다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가교가 마침내 항구적으로 개설되었으며 이제까지 육로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규모로 교류해왔던 유럽과 아시아가 이제 해로를 통해 직접적인 대규모 그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뭐냐면 의미죠, 의미.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의미고, 자, 이는 이제 유럽인의 일상과 경제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제 바꾸는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서세 동점의 어떤 시작점이었고, 그 유럽인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값싸게 후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당시 인도양은 중세 이래 수백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육의 중심 무대였으며 엄청난 부의 근원이었다. 자, 유럽인들이 중히 여기는 후추와 각종 항식료들도 이런 아시아의 산업 네트워크 중계로 통해서 인도양을 행정하였고 페르시아만이나 홍해 루트를 지나 라반테 지역에서 전해진 나온 이탈리아 상인들에 의해서 유럽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래서 다가마 항해가 있고 나서 50년 채 지나지 않아 포르투갈인들은 인도양 무역을 주도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포르투갈이 어떻게 해서 이제 동방을 경략했는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르투갈이 그 당시 원했던 거는 뭐겠어요? 예, 그 당시. 예, 이거는 이제 뭐냐면 향신료죠. 향신료. 그래서 그 향신료인데, 자, 근데 이제 이 향신료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인도라든지 저 몰라카제도 이런 데 이제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향신료에 이제 얻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차지했던 이제 인도양 항로 차지했던 그 아랍인들 몰아내고 그 곳곳에 뭐냐면 자신의 거점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했다. 그래서 내 집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주로 거점을 통해서 거점 지배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뭐라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대포를 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에다 대포를 무장해서 적의 성곽을 공격해서 물리치는 방식으로 거점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왜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나라처럼 이렇게 내륙을 진출하지 못했냐? 그건 그 앞에서 언급한 포르투갈 인구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인구가 뭐 많아봤자 100만? 200만? 그 정도 있거든요. 적은 인구 가지고 저 멀려 있는 곳에 땅에 어떤 영토를 지배해가지고 제국을 만들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거점 지배 이 정도 해가지고 경제적 이익만 좀 챙기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자 앞에서 이제 유럽에서는 육류를 이제 저장하고 보존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향신료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제일 중요한 향신료는 후추였어요. 후추. 여기가 이제 계피나 봐요. 계피. 제가 이거 잘못 읽었는데 아까 전에 육두구는 그 뒤에 이거 제가 마라탕 있는 거 육두구는 그 내용인데 그래서 육계, 계피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후추, 그다음 육두구, 생강, 뭐 계피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아시아 지역에 있었고 특히 이제 뭐냐면 몰라카 제도가 상당히 유명하죠. 정황인데 이게 정황이 아마 육두일 거예요. 아마 제가.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갔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이제 동방의 귀중한 상품으로서 그 뭐냐면
그 뭐가 있냐, 중국산 비단, 인도의 면직물, 의약품, 사용하는 중국산 한근인가? 예, 그리고 인도산 그 에멀라드, 그 티베트산 루비, 이런 것들 업계에서 또 간 거죠. 그렇지만 이제 주요 목적은 이제 향신료 업계에 간 거다. 계피라든지, 그 다음에 후추라든지, 그 다음 육두구라든지, 근데 그 중에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후추죠, 후추. 예. 그러니까 초창기 때 이 후추 값이 되게 대단히 이제 뛰었죠. 대단히 이제 있고. 근데 후추 너무 많이 수입하다 보니까 후추 값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후추 대신에 이제 뭐냐, 몰라카 제도에 있는 그 육두구,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그 마라탕, 거기에 이제 있는데, 후추는 주로 포르투갈상인데, 여기 몰라카 제도는 이제 어디 있어요? 오늘날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있으니까 네덜란드 상인데, 이렇게 주로 해갖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그 포르투갈은 내륙까지 진출하지 않고 주로 거점을 이제 공격하는 방식으로 했죠. 그래서 그냥 인도양 무역의 중심지였던 코치라든지 캘리커나 코아, 그 다음에 디우 등등등 거점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물건을 갖다 파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포르투갈이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무장 상성대를 파견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인도양에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상인들은 뭐 상선에 무장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 상선에 대포를 실어가지고 공격해갖고 이들 물리쳤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르투갈이 인도양에서 이슬람 상인들을 물리쳤던 것이 뭐냐면 이 무장상선대는 이제 파견해서 한포 사격을 가해서 그 당시 아랍 상인들 배를 격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 뭐냐면 바스코 다음에 그 뭐냐면 인도 항로에 어떤 거점을 만드는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2대 총독을 임명했던 아부바케르크예요.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페르시아만을 제압하고 동방울산인 호르무즈를 먼저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아, 말라카 이런 걸 점령하게 돼요. 거점 지배를 하게 되고,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륙에 진출하지 않고 거점 지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513년에는 최초 포르투갈 선박이 강동에 도달했고요. 이때 포르투갈 상인들이 그 마카오의 무역 거점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 마카오 명칭이 그 지역 사람들이 마주인가? 마주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이제 습관이 있었나 봐요. 그 종교가 있었는데, 마주를 모시는 그 뭐냐면, 이게 뭐야. 그 장소를 그 뭐라고 불렸는데 그게 와전돼가지고 마카오란 말이 나왔다 하는데, 이 포르투갈 상인들은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그 관리들과 그 중앙에 있는 관료들에게 중앙에 있는 한관들에게 뭐냐면 뇌물을 주면서 요 마카오를 이렇게 무역 거점으로 만들었죠. 이게 명나라 때요. 그래서 이 명나라 때 그 마카오에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거점 만들고 이걸 그대로 청나라가 인정을 해줬죠. 예. 자,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포르투갈은 향로제도라고 하는 몰려카 제도에 이제 가서 태수와 협약을 체결했다. 예.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은 원래는 이 몰라카 제도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몰라카 제도를 나중에 누구한테 뺏기냐면 네덜란드에 뺏겨요. 여기가 이제 육두구의 이제 주요 생산지죠. 예. 그래서 앞에서 말했죠. 원래 포르투갈은 후추를 이제 해가지고 갖다 팔았는데, 뒤에 등장한 네덜란드는 이 후추 가격이 몰락하니까 그 몰락카제도에 가서 육두구를 가지고 이제 비싸게 갖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부케라카의 이제 전략 전술 관련된 내용이 밑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르투갈의 동방 경략이 이렇게 짧은 시일 내에 이루어졌던 것은 물론 그 함대 우수한 군사력 결과였지만, 예, 이건 이를 지향 아부케르크의 타고난 솜씨에 못지않게 중요했다. 그는 무역을 위한 거점과 무역로를 지키기 위한 군사 기지를 설치하는 데 그치고 어, 그 이상 영토를 요구하거나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내지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거점 지배만 했다는 거야. 이러한 정책은 그 후에도 포르투갈 정부에서 계승됐다. 자, 그것은 이 강대한 지역에서의 토착세력과 불필요한 마찰과 분쟁을 회피한 곳으로서 오직 무역과 상업 및 이익의 보호에 전념하기 때문이다. 자, 동방경의 진척됨에 따라 많은 포르투갈인이 건너왔고, 이하드와 기독교를 전파를 위한 성직자 수사도 이를 뒤따랐으나 초기에 있어서는 진도속과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뭐 서양사 강제에서 한번 좀 읽어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당시 인도양은
중세 이래 수백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육의 중심 무대였으며 엄청난 부의 근원지였다. 자, 유럽인들이 중히 여기는 푸추와 각종 향신료도 이런 아시아 상업 네트워크의 중계를 통해서 인도양을 횡단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만이나 홍해 루트를 지나 라벤트 지역에서 전해진 다음 이탈리아 상인들에서 유럽에 들어온 것이다. 자, 그래서 다가마가 항해가 있고 나서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포르투갈인들은 인도양 무역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 점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기 앞에 읽었는데 다시 읽었네요. 제가 하여튼 넘어갈게요. 자, 아부카르케로서 그는 이제 포르투갈 아시아 해상 제국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포르투갈은 해상 제국 건설에 역동적인 어떤 것을 추진하게 됐다. 그는 아시아 내륙이 아니라 해안의 전진 기지들을 이제 통해서 아시아 바다를 지배하는 것을 택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캘리커를 비롯한 유럽 상인들이 무역 거점이었던 아랍 상인들의 무역 거점이었던 남아시아 주요 항구들을 항구들 무력으로 탈취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아시아 바다에서 포르투갈 해상 제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무역의 특징이 나와요. 무력이죠, 무력. 무력을 동원해서 인도양 해상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자, 포르투갈의 아시아 해상 제국의 건설을 가능케 한 결정적 이유는 무력에서 우위였다. 그래서 1500년경까지 인도양 무역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대체로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다. 인도양의 모든 항구 도시들은 성벽을 쌓지 않고 요새를 건설하지 않았다. 그런 인도양에서 포르투갈인들은 무력으로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평화로운 항해 시대를 한순간에 파괴해버렸다. 그리고 그 무력은 포르투갈인들에게 아시아 바다에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예. 근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예. 포르투갈은 16세기 동안 인도에 큰 영향을 행사하긴 했지만 인도양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있는데 일단 포르투갈 자체가 좀 작았죠. 인구가 고작 100만 정도밖에 안 되었고 거기 이제 거주한 인구가 이제 뭐 10,000명도 안 될 정도였으니까 한계가 많이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에 이제 그 뭐 네덜란드나 영국, 프랑스에게 하나하나 그 거점을 뺏게 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포르투갈 관심은 수지 맞는 해상무역 제국을 건설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요건데, 포르투갈인들은 16세기에 건설한 아시아 해상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자리에 세워진 일련의 요새와 교육 거점이 이루어진 상업 거점 제국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포르투갈 패권은 그만 무너지고 그 자리를 이제 뭐냐면 새로운 유럽인들, 뭐 네덜란드나 영국인들 이렇게 있죠. 네덜란드는 17세기 때, 영국은 여기 18세기였지만 정확히만 17세기 후반 때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대체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되면, 스페인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 당시 요번에 콜럼버스 관련된 내용이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항해 왕자 엘리킷은 그 아프리카 서해안을 남하하는 인도 항구의 탐험과 더불어 그 서쪽에 산재됐던 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카나리아 제도, 마다이나, 아조레스, 뭐 등등등등 이런 걸 이제 뭐냐면 했는데 여기에서 얻은 그 식민지 경험을 통해서 이게 이제 남미에까지 연결돼 갖고 이제 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콜럼버스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노아 선원 출신, 이 사람이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콜럼버스가요. 최근에는 무덤을 팠더니 뭐 이탈리아 출신이 아니라 스페인 출신이다. 그런 설도 있는데, 그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도 이 콜럼버스는 좀 다른 보다 더 현실적인 생각에서 대서양의 서항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 예. 그는 많은 책을 읽지 않았으나 다이 추기경의 지휘서 읽고 필렌체 지리학자 토스카냐의 서신교를 통해서 지구가 구형이며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는 것보단 대서양의 서쪽으로 향하는 것이 훨씬 가깝다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 지구가 구형이라는 것은 이미 다 퍼졌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구의 저쪽으로 가면 이제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이제 바닥 낭떠러지도 떨어져서 뭐 괴물이 이렇게 딱 기다렸다 먹을 거다 생각은 일반 사람들 그냥 믿고 있었고
그 당시 웬만한 지식인들은 지구가 구형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안 갔냐? 이게 뭐냐면 너무 멀 거라는 거야.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이제 오늘 대서양 어 두세 배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가다가 죽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안 갔던 건데 이에 반해서 콜럼버스는 계산해 보니까 이건 이제 예전에 계산한 것보다는 뭐 4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된다. 충분히 뭐 한 달 뒤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대서양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원래는 처음에 포르투갈 갔다가 이제 퇴짜 받고 에스파냐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다. 뭐 종교적인 그 동기도 있었고 그냥 한번 자신 위신을 좀 올리려고 한 것도 있고 그런데 크게는 뭐는 기대는 안 건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그 에스파냐 이사벨라 여왕하고 콜럼부스 간에 이런 계약을 맺었거든요. 거기 가보면 이제 그 땅은 이제 하면 콜럼버스가 부왕의 지위에 있고 그 자손들이 세습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뭐냐면 자원들은 50, 50대 나눠 갖자 뭐인데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 입장은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에서 이제 좋은 조건에서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이사벨라 여왕이 왜 그런 식으로 계획냐? 그걸 혹시 설마 그랬어 설마 거기에 있겠냐 너가 한번 내가 그냥 후원을 해주긴 했는데 설마 너가 아메리카 대륙 같은 이제 그 당시 아메리카는 아니죠. 아시아 쪽 해가지고 이렇게 서쪽 가서 아시아까지 도달할 수 있겠냐? 살아서 돌아오면 다행이지. 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다가 한 달 좀 넘어서 바하마 제도 중에 어느 한 섬을 도착했죠. 그래서 살살바두로 성스온 구세주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는 인도의 어느 곳에 도착할 거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 차례 거쳐서 이제 뭐 황금을 찾고 해다 허사했는데 자 죽을 때까지 그는 인도라고 믿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 인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메리카 프레스푸치가 여기는 인도가 아닌 다른 대륙이라고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시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가 첫 번째 항해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파냐의 요청도 있고 또 포르투갈의 분쟁도 염려가 있어서 교황 알렉산더 2세 이게 6세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타요. 그래서 6세 좀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베르데로 제도 서방 500km에 해당해서 상상의 경계를 설정하고 이후 이제 뭐냐면 발견된 육지는 경계선은 서쪽의 에스파냐, 동쪽 포르투갈 정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지도를 좀 보여드리는데 서강자에 있는 내용이죠. 잠깐 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가 있는데 없나? 예전에 그거 있어갖고 문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한번 여기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지도를 대충 보면, 여기에 이제 선을 처음에 그었어요. 이게. 게다가, 이게 와가지고 이제 좀 이거 불편하지, 뭐냐면, 이게 너무 스페인 쪽으로 이제 너무 치우쳤다. 해가지고, 1년에 또 이렇게 상상의 그렇게 아무 건데, 여기가 브라질에 이제 들어갔죠. 토데시 시대 조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질이 나중에 포르투갈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제 좀 볼게요. 자, 포르투갈은 구테여 이에 반대표는 느끼지 않았으나 경계선이 1300km 더 서쪽 이동시켜 요청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에스파냐가 이에 찬성했고, 이제 두 나라 간의 토르데시스 조약, 토르데시라스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그 무심한 상상적 경계선을 변경하고, 브라질이 포르투갈 영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에 이제 콜럼버스 항해에 의해 인도 가는 서방인과 탐험이 크게 자극됐고 여기 보면 영국에 살고 있는 베네치아 출신 존 카보드가 헬리치스에 오너가서 캐나다 동해안에 도달했고요. 그다음 필린제 출신의 아메리카 페스피가 여러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제 그 구대륙이 아니라 인도가 아니라 그 유럽인들이 알려지지 않았던 신대륙이라는 의견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신대륙의 최초의 발견자는 콜럼버스라는 것이 그 페스푸치의 이름 따 아메리카라고 이제 불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이제 발견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발견 자체가 아니죠. 이제 원주민의 입장으로 때는 침략이잖아요. 이미 뭐 알고 있었던 땅을 서양인들 그냥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된 거잖아. 예. 그래갖고, 이 콜럼버스 나라를 둘러싸고, 이제 다툼이 있어요, 요즘에. 예. 그래갖고, 요거 잠깐, 이게 역교론 관련돼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긴 했지만, 요게 또 여기에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서양사에서요. 한번 이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예.
이번에 역교는 예문에서 나왔던 거군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얘가 좀 말하는 방식으로 이제 할게요. 콜럼버스 날, 콜럼버스 데이과 원주민의 날, 인디지너스 피플스 데이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두고 서로 다른 역사적 관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는 유럽인의 아메리카 발견을 기념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그 이전에 수천 년간 살아온 원주민들의 역사와 문화를 기립니다. 샵샵 콜럼버스 날, 콜럼버스 데이. 콜럼버스 날은 1492년 10월 12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미국의 연방 공휴일입니다. 기원과 의미. 20세기 초 미국으로 이주한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은 차별에 맞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나타내고자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인 콜럼버스를 내세워 이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탐험가이자 아메리카의 역사를 연 인물로 기념되었습니다. 기념 방식. 전통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퍼레이드와 같은 행사가 열리며 특히 이탈리아계 미국인 사회의 중요한 문화유산 기념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샵샵 원주민의 날, 인디지너스 피플스 데이. 원주민의 날은 콜럼버스와 유럽인들의 도착이 원주민에게는 대량 학살, 토지 약탈, 문화 파괴의 시작이었음을 기억하고 아메리카 대륙의 진정한 첫 주인인 원주민들의 역사, 문화, 회복력을 기리는 날입니다. 기원과 의미.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1977년 유엔 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콜럼버스의 발견이라는 관점이 원주민의 역사를 지우고 식민주의의 폭력을 미화한다는 비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에서 처음으로 콜럼버스 날을 원주민의 날로 대체했으며 이후 많은 주와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원주민의 날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기념 방식. 원주민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 강연, 전통 공연, 집회 등을 통해 원주민들의 공헌을 기리고 그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샵샵, 왜 논쟁이 될까요? 두 기념일의 충돌은 역사를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콜럼버스 날 옹호론. 주로 이탈리아계 미국인 사회를 중심으로 콜럼버스 날을 폐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콜럼버스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날이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바를 기념하는 의미가 크다고 말합니다. 원주민의 날 옹호론. 콜럼버스는 발견자가 아니라 침략자이며 그의 도착 이후 시작된 식민주의는 원주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콜럼버스를 영웅으로 기념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원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미국 내 많은 주와 130개 이상의 도시에서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콜럼버스 날 대신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거나 두 기념일을 병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를 더 포용적이고 정직하게 바라보려는 사회적 움직임을 반영합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역교론 문제에 관련해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하시라고 이제 찾아드렸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이제 1507년에 가는데 세계 지도 속에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기다란 육지 하나를 이제 그려놓고 이를 아메리카로 기록을 했다. 그건 이제 에스파니아 식민지가 되었던 이스파니올라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IT라고 있죠. 하이티가 이제 잘못되고 IT라고 이제 있는데,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IT뿐만 아니라 크게 두 개 나라가 있죠, 그 안에. 예, 그래갖고, 요쪽에 이제 크게 나와서 요쪽이 I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뭐냐면,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더 훨씬 더 잘 싸워. 여기는 뭐 갱들이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흑인들이 지배한
국가고, 여기는 메스티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스페인 식민지, 예전에 프랑스 식민지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IT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는 뒤에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스파냐 모험가 발부하는 황금을 찾고자 파나마 지역을 횡단하여 청호 태평양을 이제 바라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 봤더니 태평양이 평온하기 때문에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다고. 근데 평온한 그 항해는 아니죠. 그 바다는 아닌데 처음 인상이 그렇게 이제 붙였다고 해서 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발바의 반면은 신대륙 폭이 의외로 좁다는 인상을 줬고, 이에 따라 인도로 서방항해 타는 더욱 가속화됐다. 그래서 포르투갈 출신이었던 마젤란이 베스푸치를 비롯한 남미에 관한 탐험 기록을 검토한 끝에 그 남단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육지는 토르데시우스 조약에 의해서 에스파냐에 될 걸 믿었다. 그래서 계속 서쪽을 가다 보면 뭔가 이제 아시아에 도달할 거고, 거기 땅은 이제 토르데시우스 쪽에 토르데시우스 조약이 있다면 이쪽이 있으니까, 서쪽이 있으니까, 어 왜냐면 포르투갈이 되겠죠. 예, 동쪽 쪽에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 후원은 기대할 수 없을 까의 판단에 그는 에스파냐 후원을 이제 받기로 하였다. 이러니까 그 내용인데,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 예. 이렇게 잠을 못 자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섬은 에스파냐 쪽으로 영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에 지원 안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에스파냐 지원했다. 후원을 받기로 했다. 예, 여기까지 수정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하여튼 마젤란은 이제 5척의 카라반선을 가지고, 카라반선은 범선이죠. 이게 겔린선 같은 경우에는 범선하고 노를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범선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발전된 것이 갈리온이라는 큰 배죠. 이게. 자, 동방무역에 필요한 물건을 싣고 세비야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마자야 항해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요거 이제 진구가 둥글다는 내용이 이제 여기 있어요. 이거 뭐 각자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마젤란의 세계 일주는 그 당시 이제 세계 주항은, 예,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그 세계 일주는 에스파냐 포르투갈 사이의 몰라카 제도를 둘러싼 분쟁을 야기시켰으니 1529년 사라고사 조약을 해결받았다. 즉 에스파냐는 몰라카의 권리를 포르투갈에 넘기고, 양국의 이제 경계설 임의로 몰라카 제도 동방 17수를 정한 거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서방 쪽에 이제 대서양자의 관계는 앞에서 얘기한 건 이제 토데시 신뢰 조약이고, 그 뒤에 이제 이거는 사라고사 조약 관련된 내용이다. 동방 쪽은. 그래서 이 사라고사와 그 앞부분에 설명할 뭐예요? 음, 여기 토르데실라스 조약을 이제 보시면, 토르데실라스 조약을 이제 각각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냐 신대륙 그 경영 관련된 내용을 보기 전에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일단은 225페이지 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그 이사벨라 여왕이 지원한 이유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것도 있고 종교 투쟁도 있고. 근데 이런 건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거는. 예, 주관적인 판단의 경우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고, 여기 이제 콜럼버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과 에스파냐 소유권 선언에 대한 대포르투갈이 이의를 제기하자 에스파냐 측의 교황 알렉산더 6세, 에스파냐가 에스파냐 중재를 요청했고, 이에 교황은 1493년 교령을 내려 콜럼버스에 발견되었거나 앞으로 발견된 모든 지역은 카스티아 땅이라고 이제 스페인 땅이라고 판결한 거죠. 그래서 아조데스 제도와 카보베르데 제도의 서쪽 된 내구야 에 해당하는 지점의 남북 가상의 직선을 긋고, 이 분할선이 남대서양과 아프리카 곧 개척된 항로에서 포르투갈 각각 대 이권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읽을게요. 자, 이에 대해 이제 뭐냐면 그 에스파냐 영향을 소극한다고 선언했다. 자, 이에 대해 포르투갈은 이 분할선이 남대서양과 아프리카를 돌아고 개척될 항로에서 포르투갈이 갖게 될 이권이 위협된 것이었기 때문에
위협할 것을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양국은 이제 앞에 원래 썼던 걷던 이제 선보다 좀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맺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요거 한번 원문 자료 한번 찾아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제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토르데시아 조약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요 경계선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북극에서 남극까지 대항해서 경계선을 설정하고 표시한다. 그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선이 안에는 이제 브라질이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알렉산더 6세가 정한 선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는데, 이게 인테르 카이테르 선 실령이 넣어져 있나 봐요. 예. 그거에서 이제 포르투갈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에스파냐의 이제 토르데시오스라는 도시에서 새로운 조약을 이제 맺게 됐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브라질 운명을 결정했다는 거. 그래서 그 포르투갈이 브라질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빈민을 나중에 제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경계선이 서쪽으로 크게 이동하면서 당시 유럽인들에게 아직 발견되지 않은 남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일부가 포르투갈 영향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남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쓰고 있지만 이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엔 토르데시아스 조약은 단순 성극기가 아니라 한나라 언어와 문화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브라질이 포르투갈어 쓴다고 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포르투갈어 전공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들어보니까 뭐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나 큰 차이는 없대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사투리 정도 이렇게 느낌? 예, 경상도와 뭐 전라도 사투리? 그 정도의 차이점밖에 없나 봐요. 뭐 이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콜럼버스의 첫 번째 항해가 있고 나서 에스파냐인들은 그 당시 에스파놀라 섬을 이제 시작으로 인근의 섬들을 차를 식민지하는 동시에 아시아로 갈 수 있는 항로를 찾아 돌아다녔다. 그 와중에 정복자였던 그 발바가 태평양의 존재를 이제 확인했고, 마젤란 일행이 이제 세계 일주를 성공했다. 자, 마젤란의 일행이 영웅적인 항해로 그 당시 남아프리카를 도와서 동양으로 가는 백길이 있다는 사실 입증되었으나, 동시에 그 길이 너무나 멀고 위험해서 정규적인 경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게 왜냐면 태평양을 건너야 되잖아. 예. 그냥 그 당시에 이제 기술이나 뭐 항해 기술 입장일 때는 너무 힘들죠. 여기에서 이쪽에서 돌아서 남아프리카에서 태평양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니까. 자, 비슷한 시기에 에스파냐인들은 새로 발견된 대륙을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보기보다는 장차 커다란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줄 귀중한 잠재적 재산을 간주하고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것은 에스파냐는 아메리카 사업을 그 포르투갈 달리 해상무역 제공, 무역이 아니라 이제 영토 정복과 정주, 식민지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카리브해에는 인도양에서 포르투갈의 발견과 같은 수지 많은 대규모 교육망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스파냐를 바라볼 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무력으로 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곳 주민들이 기독교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본 지 없다는 사실 분명히 줬고, 이들을 개종하는 것이 에스파냐인들이 아메리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정당화시킨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교 사업 때문에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포르투갈처럼 이렇게 뭐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뭐냐면 얻기도 어려웠고 아메리카에서 그다음에 또 정복하기도 쉬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기존의 이제 제국들이라고 하는 잉카 제국이나 이런 것들은 무기도 번번치 않았고 전투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정복할 수 있고 그다음 에스파냐가 신대륙을 이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척을 이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기독교 열정을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역보다는 거기를 정복해서 식민지화 시키는데 방향을 돌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메리카의 이제 영토 팽창을 앞섰던 이 정복자, 콘키스타도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는데 이들이 이제 뭐냐면 뒤에 나오는 피사도라든지 코르테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서기에서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대륙에 있어 이제 16세기 초에서 20년간 직접적인 탐험가 시대였다면 다음 30년간의 에스파냐 직업적인 정복자 콘키스타도로 네, 요거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콘키스타도로 이게 스페인이죠. 그래서 쓰다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정복자들은 아주 작은 그 병력을 가지고도 쉽게 뭐냐면 중남미 톡창 문명을 파괴하고 유럽 최대 강대한 식민지 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중남미 시민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뭐냐면 아즈테크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있지만 잉카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중국 그 콘키스타도가 요 아즈테크 문명하고 잉카 문명 관련된 정복된 관련된 내용이 그 후에 결과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마 예전에 또 역겨놓은 예문과 관련돼서 한번 코어테스인가 그 사람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이 어떻게 건너왔냐? 그때 이제 신석기 그 시대 때, 그러니까 신석기가 막 시작할 때 이제 만 년 전, 이제 12,000년 전, 그 12,000년 전에 그 당시 그 빙하기였죠. 빙하기에서 이제 간빙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때 이제 만 년 전 전후로 해가지고 그 당시 베링해가 얼어붙었는데 그때 이제 건너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몽골 계통의 항인종 계통의 후손으로 생각되는데 유럽인들이 건널 무렵 그들은 대부분 신석기 문명 단계를 있었다. 근데 이게 신석기 문명이었는데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석기 문명이었지만 일본은 청동기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있었죠. 저쪽 북미 지역은 좀 약간 채집과 사냥만 하는 그 거고, 중남미 문명 중에 발달한 게 있었어요. 그 마야 문명, 아즈테크 문명, 그 다음에 그 아즈테크 문명과 그 다음에 잉카 제국,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에서 먼저 마야 문명, 오늘날 유카타 반도에 있는 그 지역에 마야 문명이 성립됐고, 장려한 장렬한 궁전과 그 다음에 사원들이 건조되고 약간의 상형 문자가 사용됐다. 그리고 독특한 조각을 한 미술이 발달됐고요. 자, 북방을 내려온 이 아즈테크인은 멕시코 공원의 일대를 정복하고 마야 문명을 계승했다. 그래서 이 아즈테크인은 상형 문자와弾力을 갖고 귀금속을 채굴하면서 장신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장대한 피라미드형 신전을 만드는데 이 피라미드 신전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 태양 직선을. 그래서 이제 제사용이 되어 있다.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이제 무덤인데 여기는 좀 약간 제사를 지내는데 용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신공양제도 있어요. 그래서 인신공양제도가 이제 있는데 이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포도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려서 그 신에게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피를 통해서 땅에 있는 신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원기를 불러일으킨다. 뭐 그런 그 신앙이 그 인신 공양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양인들이 이걸 보고 나서 막 기겁을 해갖고 막 비난하고 야만족이라고 공격했던 그 문화들인데 자 하여튼 그다음 지금의 페루에서도 13세기 이후에 잉카 제국이 설립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주변의 도시와 강대한 지역을 정복하고 통합하여 태양신을 숭배하는 지배자가 그 관료와 군대를 이제 거느리게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이 토착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공군형 개정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데, 요즘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아즈테크 문화하고,
그다음에 잉카 문명에 관해서는 좀 알 필요는 있어가지고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예전에도 한번 언급된 부분도 있고 해서 요걸 좀 보겠습니다. 어, 자, 요거 마야 문명하고 아즈테크 문명, 잉카 문명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이제 좀 내가 읽어주는 방식으로 한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공해주신 텍스트 내용을 바탕으로 마야, 아스테크, 잉카 문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텍스트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이전에 중남미 지역에서 번성했던 대표적인 세 고대 문명, 마야, 아스테크, 잉카의 특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야 문명, 마야 시빌라이제이션. 본문 내용, 마야 문명이 성립하여 6세기경 장려한 궁정과 사원 등이 건조되고 약간의 상형 문자가 사용되고 독특한 조각을 비롯한 미술이 발달하였다. 마야 문명은 현재 멕시코 남동부, 과테말라, 벨리즈 등지에 자리 잡았던 문명입니다. 본문의 6세기경은 마야 문명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인 고전기, 약 250년에서 900년에 해당합니다. 건축, 본문이 언급한 장려한 궁정과 사원의 대표적인 예로는 과테말라의 티칼, 멕시코의 치첸이트사에 있는 피라미드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문 관측의 기능도 겸했습니다. 문자, 매우 발달된 마야 상형 문자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점과 막대기를 이용한 20진법 숫자 체계와 영의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예술, 독특한 조각처럼 정교하고 사실적인 석조 조각, 다채로운 벽화, 그리고 아름다운 도자기 등을 남겼습니다. 센터, 마야 문명의 유적인 치첸이트사, 피라미드 소사랄 센터. 아스테크 문명, 아즈텍 시빌라이제이션. 본문 내용, 북방으로부터 내려온 아스텍스는 멕시코 고원 일대를 정복하고 마야 문명을 계승하였다. 아스테크 문명은 상형 문자와 달력을 갖고 귀금속을 채굴하여 장신구를 만들고 장대한 피라미드 신전을 건조하였으며 그들의 종교에는 인신을 공양하는 관습이 있었다. 아스테크는 14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 멕시코 중앙고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수도는 거대한 호수 위에 세워진 테노치틀란이었습니다. 계승과 발전, 마야를 비롯한 메소아메리카의 선진 문명을 흡수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달력과 신전, 마야의 영향을 받은 정교한 달력을 사용했으며 수도 테노치티틀란의 거대한 피라미드 신전, 템플로 마요를 세웠습니다. 종교와 인신공양, 본문의 내용처럼 그들의 종교에서 인신공양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태양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려면 신에게 인간의 심장을 바쳐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변 부족들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센터 아스테크의 우주관을 보여주는 태양의 돌 달력 석판, 센터. 3. 잉카 제국, 잉카 엠파이어. 본문 내용, 지금의 페루에서는 13세기 이후 잉카 제국이 성립하였으며 주변의 도시와 광대한 지역을 정복하고 통합하여 태양신을 숭배하는 지배자가 관료와 군대를 거느리고 군림하고 있었다. 잉카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번성한 거대한 제국입니다. 수도는 쿠스코였습니다. 중앙집권 체제, 본문의 설명처럼 태양신의 아들로 불리는 황제, 사파 잉카가 강력한 권력으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자율수원된 관료와 군대를 통해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렸습니다. 도로망과 통치, 제국 전역을 잇는 정교한 도로망, 잉카 트레이를 건설하여 정보와 물자를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문자는 없었지만 키푸라는 매듭 문자를 사용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건축 기술, 돌을 종이처럼 정교하게 깎아
거대한 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공중도시 마추픽추가 있습니다. 센터 잉카 제국의 공중도시 마추픽추 파르센터. 이거 아마 지금 촬영용의 그림 자료가 이제 줘야 되는데 센터는 아마 이게 생략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그 이미지를 이제 사진 같은 걸 제시하지 못한 것 같고요.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아즈테크 수도가 테노치티트라고 있거든요.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왔는데 멕시코 시티죠. 오늘날 호수 한가운데 세워진 그 도시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있고 뒤에 이제 읽으면 그 뒤에서 이제 읽겠지만 요 아즈테크 문명은 그 당시 그 코르테스에서 정복이 당했고요. 그 다음에 요 잉카 제국은 피사르에서 정복이 당했죠. 그래서 요 정복당한 내용들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이 토착 문명은 관계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옥수수가 주예요. 이 옥수수 같은 게 단위 면적당 생산이 되게 높기 때문에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구대륙에 들어와서도 공황작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수수를 이제 뭐냐면 재배했고 보리 종류는 몰랐으며 멕시코에서는 감자가 생겼다. 이 감자도 마찬가지죠. 자, 도구는 주로 나무와 석회를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이제 신석기 시대 때 문명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일부 이제 청동기를 사용하긴 했지만, 근데 비록 석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거대한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 올리는 거 보면 얘네들은 거의 철기 시대에 뛰어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말을 몰랐다. 그러니까 말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신대륙에서 있는 게 아니라 구대륙에서 건너왔던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신대륙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에쿠스라고 해서 말은 이제 그 소하고 종이 동일 종이에요. 예. 그래서 에쿠스밖에 없는데 이 에쿠스가 원래 남미 지역에가 그 원산지였다고 해요. 중남미 지역이.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베링해로 넘어갔고 그게 이제 나중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전 그 구대륙에 사용할 그 가축은 이제 길러졌는데 나중에 베링해 건너왔던 원주민들에서 거꾸로 이제 그 남미 지역이 많이 다 없어지고 이때 이제 수천 년 동안 없어진 그 말이 다시 구대륙의 말이 여기 신대로 건너왔다. 그래서 말의 역사에서 볼 때는 이 남미가 원산지였는데 인간의 역사를 볼 때는 이 말을 끌고 이제 멸종했던 말을 다시 살려놓은 거죠. 인간들이. 예, 뭐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520년 이전에 서인도 제도의 대부분 큰 섬이 개발되고 수많은 에스파냐인들이 이제 이주했으며 이스파니아 올라 아까 이제 얘기한 그 뭐냐면 아이티에 있는 거 도미니카 공화국 이게 쿠바 다음에 이제 지중해에서 제 두 번째로 큰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스파니아와 쿠바가 그 중심이 되었다. 자, 바이브와 탐험 이래에 중남미 토착 문화에 관한 소식과 그들이 많은 기금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경우에 따른 그들이 꿈에 그린 황금 나라의 엘도라드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자아냈다. 그래야 마젤란이 대항해에서 출발했던 1519년 에스파냐 하급 출신이었던 코르테스 이 사람 외워두세요. 예. 이 사람하고 나중에 피사로 이 사람은 이제 두 명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코르테스가 600명 남짓한 병력을 이끌고 멕시코를 정복해 나왔어요. 결국에는 아즈테크를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하들이 아메리카 또 마야 지역 가서 잔인하게 정했는데 뒤에 이제 그 피사로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극소수의 병력 가지고 대제국을 그 당시 이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원주민 제국들 무너뜨렸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무기가 좋았다는 거. 이 총균세라고 이제 요즘에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원주민들 흑요석을 이제 딱 갈라붙이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당시 이제 그 스페인 정복자들은 소수지만 총포류나 칼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무기에서 열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이제 원주민들이 일치단결해갖고 싸웠던 건 아니에요. 분열돼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뭐 아즈테크나 그 다음에 잉카가 정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임신궁하고 막 죽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배층에 대한 어떤 지배 종족에 대한 어떤 분노감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가 스페인 쪽으로 붙어갖고 싸웠던 거죠. 예.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천연두가 이제 확산되면서 자체적으로 몰락한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등등 해가지고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그 당시 정복자들은 쉽게 정복을 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르테스의 정복 관련된 내용이 되게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이렇게 해서 학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예.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하나 안 지셨다. 코르테스 역교능에서 행위 일어날 때 한번 나왔어요. 이 사람이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제공해주신 텍스트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텍스트는 에스파냐 스페인의 정복자, 컨키스타돌, 에르난 코르테스, 헬난 코르테스가 아스테크 제국을 정복한 역사적 사건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와 아스테크 제국 정복, 제공된 텍스트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며 더 깊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 1519년 에스파냐의 하급 귀족 출신인 코르테스는 헬난도 코르테스 1485년에서 1547년은 600명 남짓한 병력을 거느리고 멕시코 정복에 나섰으며 배경 코르테스는 하급 귀족 이달고 히달고 출신으로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쿠바 총독의 명령을 일부 어기면서 독단적으로 멕시코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병력 본문의 600명 남짓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의 원정대는 약 500에서 600명의 병사, 말 16필, 그리고 소수의 대포와 총으로 구성된 수백만 인구의 아스테크 제국에 비하면 초라한 규모였습니다. 상륙과 전략 1519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상륙한 코르테스는 원정대원들의 배신이나 탈영을 막기 위해 가져왔던 배를 모두 불태워버리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본문 내용 1521년까지는 아스테크를 완전히 정복하고 코르테스가 소수의 병력으로 거대한 아스테크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1. 동맹 형성. 코르테스는 아스테크 제국의 잔혹한 통치와 인신공양의 불만을 품고 있던 주변 원주민 부족, 특히 틀락스칼라족과 동맹을 맺어 수만 명의 원주민 군대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정복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2. 전염병의 역할. 유럽인들이 옮겨온 천연두와 홍역 같은 전염병은 면역력이 전혀 없던 아스테크인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스테크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망하면서 제국의 방어력과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3. 무기와 전술, 철제 무기, 갑옷, 총, 말, 대포 등은 원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포감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4. 말린치의 역할. 코르테스에게는 원주민 여성 통역가인 말린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통역을 넘어 아스테크의 내부 사정과 정치 지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맹을 중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521년 코르테스는 동맹군과 함께 아스테크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을 몇 달간 포위 공격한 끝에 완전히 파괴하고 마지막 황제 콰우테목을 사로잡음으로써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본문 내용 그의 부하들은 중앙아메리카의 마야 지역을 잔인하게 점령하였다. 아스테크 정복 이후 코르테스는 자신의 부하 장수들에게 주변 지역 정복을 명했습니다. 페드로 데 알바라도,
코르테스의 가장 신임받는 부하였던 알바라도는 1523년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 현재의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지역에 남아있던 마야 후손들의 도시들을 정복했습니다. 이 과정은 본문의 표현처럼 매우 잔인하게 진행되었으며 수많은 마야인들이 학살당하고 그들의 문화유산은 파괴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소수의 유럽 군대가 어떻게 거대한 아메리카 제국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코르테스의 정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 질병의 확산,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이 결합된 결과였으며 이는 중남미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봤고요.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6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66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정이 이제 그 피사노죠. 피사노, 잉카 제국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피사노도 쉽게 그 당시 그 뭐냐,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죠. 그렇지만 내분 때문에 끝말이 안 좋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자, 요것도 한번 읽고, 예, 살펴본 다음에 그 잠깐 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설명 잘해주네요. 나중에 제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면요. 여기 서양사 개론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중에 좀 그만뒀어요. 설명이 좀 그래서 그 돈데 12월 말인가 연말에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걸 가지고 대본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이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 대본 만드는데. 설명을 좀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어. 그래서 프란시스코 피사르 잉카 제국 정복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네, 제공해주신 텍스트 내용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텍스트는 에르난 코르테스의 아스테크 정복에 이어 프란시스코 피자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하고 그 이후 에스파냐 정복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내분까지의 과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잉카 제국 정복, 제공된 텍스트의 내용을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 잉카 제국의 정복은 보다 더 간단하였다. 미천한 출신인 피사로, 프란시스코 피사로, 1471, 물결표 1541는 코르테스보다 적은 병력으로 당시 서로 자리 다툼을 하던 잉카 제국의 계승자를 속여 쉽게 이를 정복하였다. 배경, 본문의 미천한 출신이라는 표현 그대로 피사로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으며 돼지치기였다는 설도 있을 정도로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신대륙에서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야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적은 병력, 피사로가 이끈 원정대는 180여 명의 병사와 말 27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수백만의 인구를 거느린 잉카 제국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잉카 제국의 내분, 피사로가 페루에 도착했을 때 잉카 제국은 황제 자리를 두고 두 이복 형제 우아스카르, 후아스카와 아타우알파 간의 치열한 내전이 막 끝난 상태였습니다. 내전에서 승리한 아타우알파가 막 제국을 장악한 어수선한 상황이었죠. 이는 피사로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카하마르카의 비극, 1532년 피사로는 잉카 황제 아타우알파를 카하마르카 광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수만 명의 비무장 병력을 이끌고 평화회담에 응했지만 이는 피사로의 함정이었습니다. 피사로의 군대는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수천 명을 학살하고 황제 아타우알파를 생포했습니다. 본문 내용,
그러나 탐욕스럽고 잔인한 에스파냐 정복자들은 얼마 안 가서 내분을 일으켜 피사로는 페루 정복의 협력자요. 경쟁자이기도 했던 알마그로를 죽이고 알마그로의 부하는 다시 피사로를 살해하였다. 황금과 탐욕, 아타우알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을 가둔 방을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엄청난 양의 황금을 모아 피사로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피사로는 약속을 어기고 아타우알파를 처형했습니다. 정복자들의 내분, 막대한 황금을 손에 쥔 정복자들은 곧 부와 권력을 나누는 문제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페루 정복의 동업자였던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디에고 대 알마그로 간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암살의 연속, 두 세력 간의 내전 끝에 1538년 피사로가 알마그로를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인 1541년 아버지의 복수를 꾀한 알마그로의 아들과 그 추종자들이 리마에 있는 피사로의 궁전에 쳐들어가 피사로를 암살했습니다. 본문 내용, 이러한 내부는 원주민의 반항을 자아냈으나 이미 때는 늦었고 1550년경에는 아스테크, 잉카의 토착 문명이 완전히 파괴되고 중남미 일대에 걸친 광대한 지역에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원주민의 저항, 잉카의 꼭두각시 황제였던 맹코 잉카 등이 에스파냐인들의 내분을 틈타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무기, 전술, 그리고 계속되는 전염병 앞에서 저항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문명의 파괴, 16세기 중반에 이르러 한때 찬란했던 아스테크와 잉카 문명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들의 도시와 신전은 파괴되었고 그 자리에 에스파냐의 교회와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두 문명의 몰락과 함께 중남미 대부분의 지역은 에스파냐의 광대한 식민지로 편입되어 수백 년간의 수탈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좀 쉬었다가 이제 뭘 보냐면요. 그 잉카 제국의 정복 과정 다 끝난 다음에 그걸 이제 스페인이 지배하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에코미안다 제도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인디아스 신법 관련된 내용이 또 시험에 나왔어요. 언급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서계 내용을 보는데 서계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래 가지고 일단은 이제 이 서계 내용보다는 이제 여기 서강자 내용을 이제 좀 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예. 그래갖고 좀 약간 이게 내용이 좀 잘 안 돼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서계보다는 하여튼 서강자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서계 내용 보면서 이제 서강자 내용을 이제 연결시켜서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쉬었다가 서강자 있고, 이와 관련된 있고, 서계에 있는 그, 뭐냐, 지배 방식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